Artificial microRNA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Artificial microRNA, 줄여서 아미르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테크니컬한 실험 방면에서 요거를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레이스 실험. 이 레이스 실험은 이 마이크로RNA의 이것이 어떻게 액션을 하는지 아주 보는데 아주 중요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타겟의 클리비지 사이트가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타겟진에 타겟 유전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있죠? 타겟진이 있으면 거기에 마이크로RNA가 결합을 해서 이 타겟진의 가운데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는데, 절단을 하는데 이 절단의 위치가 어디냐 라는 것을 파악하는데 이제 중요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것입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 사실 이게 이제 large scale 데이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순서상 테이블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에는 이제 요 실험에서 타겟으로 잡았던 몇 개의 유전자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리피도 있고, 그 다음에 FT, 그 다음에 MEDS 1 이런 식의, 또 MEDS 2, 그 다음에 이름이 유전자 이름 중에 플랜트의 유전자 이름들은 이렇게 좀 이상한 이름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애니멀 시스템이라는 데 가보면 이상하게 이름 붙여놓은 게 많은데, 플랜트 이름 중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녀석 중에 하나인 요 녀석. 야비1, 야비2. 야비한 유전자죠. 그래서 요 몇 가지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이 artificial microRNA를 만들고, 이 artificial microRNA의 피노타입이 이 loss of function, 유전자의 knockout, loss of function 중에 일부가 이제 knockout이긴 한데, knockout의 표현형과 유사한지를 조사한 이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을 택했던 이유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요 knockout 뮤턴트가 이미 알려져 있어요. knockout 뮤턴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컨트롤 피노타입이 있는 거죠. 완전히 knockout을 시켰을 때 어떤 형태의 표현형이 나오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각각의 뮤턴트에 대해서. 리피나 FT, MEDS, 야비 이런 것들은 다 이 표현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망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여기 테이블에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가 망가지게 되면, 리피는 얘가 본래 하고 있는 일은 플라워 디벨롭먼트를 이제 촉진한다기보다는
플라워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필요한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leafy는 꽃 기관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이고요. FT 같은 경우는 이제 이 flowering time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녀석이고, 이제 매즈의 경우에는 이제 매즈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타겟으로 삼은 매즈는 여전히 이제 플라워링을 조절하는 녀석들. 그다음에 일부는 이 꽃기관 형성에 관여하는 그런 매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비는 폴라리티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입니다. 폴라리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애니멀 시스템에 가보면은 요 유전자를 통해서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나시죠? 바이코이드? 바이코이드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폴라리티를 결정합니까? 일단 바이코이드가 어디 유전자냐? 초파리 거지. 그럼 초파리에서 바이코이드 때문에 뭐가 결정이 돼? 응? 뭐랑 뭐? 엔테리어랑 포스테리어랑. 엔테리어가 뭐가 되니? 있죠? 포스테리어는 저쪽 뒤에 꼬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 바이코이드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머리가 되고 한쪽이 즉 꼬리라고 그러자. 말 좀 이상하네. 엔테리어하고 포스테리어가 결정이 되는데, 그럼 이 엔테리어하고 포스테리어를 결정하는 이 바이코이드는 어떻게 해서 엔테리어를 결정을 하지? 바이코이드가 한쪽에 많이 한쪽에? 에나멜 있는 상태로 모여있게 어허. 있어요. 바이코이드가 여기 말고 얘를 이 주변에 아마 이게 널스셀이라고 아마 그러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바이코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바이코이드가 얘를 가면서 여기에 이러한 농도 구배를 만들지. 그래서 한쪽은 진하고 이쪽으로 쭉 갈수록 흐려지기 때문에 이 농도 구배에 따라서 한쪽은 엔테리어가 되고 다른 한쪽은 이제 포스테리어가 되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 중에 플랜트에서는 이 야비 유전자들이 있어요. 야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폴라리티는 바이코이드에서 결정되는 폴라리티하고 약간 다르게, 바이코이드는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를 결정을 하는데, 이 야비 유전자들은 뭘 결정하냐면 에이덱시얼 사이드하고 에이백시얼 사이드를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작년 강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를 들은 사람들은 에이덱시얼과 에이백시얼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가 에이덱시얼과 에이백시얼을 구분을 해봐라. 헷갈리는데요. 잎이 성평하게 있으면 위가 A 덱시얼이고 밑에가 I 덱시얼. 맞아? 그게 너무 비슷하게 헷갈려요. 담비는? 맞아요. 맞아? 확실해? 그래서 내가 그때 부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기억나? 부사의 영어가 뭐냐? 부사. adverb잖아. adverb. 부사가
이게 우리가 이 라이프 사이언스 강의하다 보면 영어 강의돼요. adverb래, adverb. 부사는 adverb인데, verb를 향해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dexial, abaxial도 보면은 adexial은 이 플란트에서 새로운 기관과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는 곳이 몇 군데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꼭대기에 있는 메리스템인데, 그러니까 내가 플랜트다라고 치면 내가 맨 꼭대기 여기에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 세포가 쌓이면 내가 이렇게 커가는 거거든. 플랜트가 이렇게 커가는 거야. 밑에 세포가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이 메리스템 쪽을 향하고 있으면 이것을 adexial이라고, ad, dexial이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쪽을 abaxi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잎의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단면이 있으면, 이 잎 말고 이 잎을 이렇게 봤을 때, 메리스템 쪽을 향하는 잎.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잎을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제 잎은 이제 이렇게 향하고 있겠죠. 메리스템 쪽을 향하는 요 윗면, 그러니까 즉 여기에 거의 반, 이 반에서 이 위쪽을 adexial이라고 얘기하고 아래쪽을 abaxi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 자체는 위에는 adexial, 아래는 abaxial인데, 이제 이 용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캐치해야 될 것은 뭐냐, 잎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얇은 이제 옆면이 보이는데, 옆면에서도 위쪽하고 아래쪽이 서로 폴라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 초파리에서 봤던, 마치 예를 들어 여기가 엔테리어이고 이쪽이 포스테리어인 것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잎의 옆면에서 봤을 때 두 개의 셀 레이어로 나눌 수가 있고, 위쪽 레이어는 abaxial 레이어, 아래쪽 레이어는 abaxial 레이어로 해서 두 개의 이 세포 군들이, 내가 좀 크게 그려봅시다. 본래 얇지만 이제 잎이 이렇게 뚱뚱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거의 절반으로 나눠지는 이쪽 adexial 셀들과 abaxial 셀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셀 페이트는 서로 달라요. 만들어지는 데도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의 셀 페이트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가 얍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의 유전자들을 타겟으로 잡아놓고 걔네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artificial하게 마이크로RNA를 써서 타겟팅을 시켰을 때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본래의 나크아웃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한 이제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만들었나, 아티피셜 마이크로RNA를 어떻게 만들었나는 간단히 이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들을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레이스 실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이스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레이스 실험은, 이거는 이제 약자인데요. Rapid Amplification of C 라고 하는 이제 약자입니다. Rapid Amplification of cDNA Ends라고 해서 이 이제 앞글자를 따서 레이스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본래 어느 용도로 만들어졌냐면 말 그대로 뭐의 끝을 찾아내는 것입니까? cDNA의 끝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cDNA의 끝을 찾아내고자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cDNA의 끝은
뭐의 시작입니까? 예, 전사 시작점이 어딘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가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이 어디서 스타팅 하는지 스타팅 사이트를 찾고자 하는 실험이 이제 레이스 실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방법은 PCR을 사용을 하거든요. PCR을 사용을 하는데 이 방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왜 어려울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PCR을 우리가 쓴다고 그랬어요. PCR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는 프라이머죠. 프라이머는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2개가 있어야죠. 양쪽 다 있어야지, 이렇게 가잖아. 근데 cDNA AND를 찾으려고 그래요. AND를 찾으려고 한다는 건 한쪽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디 시작하는지 몰라. 이쪽은 프라이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프라이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야 2개가 있어야 이렇게 쉽게 증폭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게 지노믹 DNA이고요. 어디선가 이 RNA 폴 2에 의해서 어디선가 트랜스크립션이 시작을 하면 이러한 mRNA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런 데는 어디선가는 프라이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끝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어디다 프라이머를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여기다가 프라이머 만들면 PCR이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여기다 만들면 그러니까 1번, 2번은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제 이 Transcription Start Site, 우리가 소위 줄여서 TSS라고 그럽니다. Transcription Start Site를 비껴나면 PCR이 안 되고 안에 들어오면 되고, 그거를 뭐 한두 뉴클레오타이드 간격으로 뭐 계속 프라이머를 만들 수도 없고, 테크니컬하게 좀 어려운 일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일에, 그러니까 cDNA AND를 찾는 거에 어려움은 아시겠습니까? 자, 프라이머를 2개를 만들어서 PCR을 해야 돼. 그것은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트랜스크립션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른다면 어디다 한쪽 프라이머를 만들어야 되는지 적당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쪽 아래쪽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위쪽 업스트림 쪽의 프라이머를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는지가 참 어려워요. 따라서 이 cDNA AND를 찾는 방법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RNA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cDNA로 컨버전 해가지고 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냥 그 cDNA로 컨버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RNA임에도 불구하고 DNA라고 일단 간주를 하십시오. 뭐 설명은 안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은 뭐냐, 이 레이스 실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퀀스에 프라이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를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컬러풀하게 이렇게 붙여.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시퀀스를 여기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프라이머는 우리가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데
위쪽이 문제였었잖아요. 위쪽이 문제인데 지금 알고 있는 시퀀스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이 시퀀스의 상보적인, 그러니까 요 파란색 시퀀스의 상보적인 시퀀스는 우리가 쉽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뭐 컴퓨터로 쳐놓으면 한 10초면 나와.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프라이머를 만들면 이제 PCR이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아이디어상으로는 되게 간단한 실험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가장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점은 이 프라임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잘 안 붙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뭐 학부 수준에서는 막 이걸 딱 잘라다가 탁 붙이면 딱 붙고 막 탁 자르면 잘려지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진짜로 파이펫을 잡고 실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뭐 99% 이상이에요. 잘 안 돼. 왜냐? 이거랑 아무도 누가 가서 끌어다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게이션 실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이게이션 실험 해봤어요? DNA 붙이는 거? 자르는 거 할 때 이론적으로는 알죠. 리스트럭션 엔자임이 자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엔드를 뭐라 그래요? 스티키 엔드라고 그러죠. 이게 다른 쪽에 스티키 엔드는 이렇게 붙잖아요. 잘라 붙어. 이게 붙을 수 있는 이유는 그나마 여기 약한 두 뉴클레오타이드의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붙어요. 그나마 이것은. 얘네들은 자석이 아니야. 그냥 놔두면 지들이 착 가서 붙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쩌다가 가서 붙으면 이 붙어있는 요 갭,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의 갭을 라이게이즈가 가서 메꿔줄 뿐이지 얘네들은 뭐 넣어주면 톡톡 붙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보다도 약 1000배 정도 어려운 것이 블런트 핸드입니다. 블런트 핸드는 뭔지 알죠? 오버행이 없는 이렇게 편편한 것이 이렇게 가서 붙을 수 있는 확률은 스티키 핸드보다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스티키 핸드도 아니고 블런트 핸드도 아니고 그냥 싱글 스트랜드의 DNA가 지들끼리 이렇게 가서 붙어야 돼. 이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얘들은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게 턱 저기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PCR 합니다. 쉽지 말이야 쉬운데 이 싱글 스트랜드의 것을 누군가가 잡아다가 끌어다가 붙여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스 방식에서 가장 테크니컬한 허들은 이 알고 있는 프라이머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일단 붙으면 이제부터 이제 PCR을 통해서 증폭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그나마 좀 나은데 요거를 이렇게 붙이는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럼 완전히 개인의 어떤 운도 따라 운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붙어. 자, 그래서 어쨌든 테크니컬한 허들은 말고 이론적으로만 봅시다. 우리는 학부 수준이기 때문에. 자, 알고 있는 프라이머 파란색 프라이머를 넣어줬어요. 붙여. 이렇게 붙었어. 아래쪽에 있는 프라이머, 다운스트림 프라이머하고 이 파란색 프라이머하고 상보적인 서열을 제조를 하면 이제부터는 PCR이 가능하죠. PCR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어. PCR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까만색으로 표시한 것은 그 트랜스크립트 쪽 시퀀스고요. 파란색은 어떤 겁니까? 프라이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PCR 프로덕트까지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시퀀싱을 합니다. 시퀀싱을 하면 요 안에 이제 무슨 시퀀스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이쪽 아래쪽에서부터 읽어 나가면
계속 이제 요 지노믹 DNA 시퀀스가 나오겠죠. 나오다가 어느 한계를 지나면 엉뚱한 시퀀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엉뚱한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지노믹 DNA는 없고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프라이머 시퀀스라고 해요. 프라이머 시퀀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똘똘하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예측 가능하죠. 알고 있는 시퀀스가 가다가 맨 끝, 거기가 어디입니까? cDNA의 끝이고 반대로 트랜스크립션이 시작하는 자리죠. 거기가 바로 트랜스크립션이 시작하는 자리.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화살표를 하나. 이렇게 그리면 요 자리, 요 자리가 바로 요 자리다. 요 자리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레이스 실험은 cDNA의 끝, 다시 얘기해서 트랜스크립션의 시작점을 찾기 위한 실험이었고, 이 방법은 테크니컬하게는 아래쪽 프라이머를 만들기가 쉬운 상황에서 위쪽에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모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머 여기다 붙이고 그 프라이머의 상보적인 프라이머,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다운스트림 프라이머를 가지고 두 개를 PCR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PCR 프로덕트를 찾아내고 그거를 시퀀싱을 하면 알고 있는 지노믹 DNA 시퀀스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끊어지게 돼요. 엉뚱한 시퀀스가 나오기 시작해. 그 자리, 요 자리가 바로 트랜스크립션의 시작점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PCR을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 실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PCR을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스티드 PCR이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여러 번 그러니까 PCR 프라이머를 쓰고 그 다음에 약간 바깥쪽 프라이머를 다시 만들고 한 두세 번은 반복을 해야 저러한 그 PCR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아래쪽 다운스트림 프라이머, 그 다음에 끝을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머를 여기다 붙이고 그게 상보적인 프라이머, 이 두 개로 PCR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더블 스트랜드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프로덕트를 시퀀싱을 하면 지노믹 DNA 시퀀스가 나오다가 어디선가 끊어지게 돼요. 엉뚱한 시퀀스가 나오는데 그 엉뚱한 시퀀스가 나오는 그 점이 바로 cDNA의 끝이다. 그리고 cDNA의 끝은 바로 전사의 시작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이제 오래전에 개발이 됐었는데 이거를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RNA에 응용을 하게 됩니다. 응용이라기보다는 적용을 하게 되죠. 적용을 하게 돼요. 그 적용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타겟 진이 있어요. 여기에 타겟 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RNA가 와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여기에 이제 리스크 컴플렉스에 도움을 받아서 잘리게 되죠. 잘리면 요 부분이 이렇게 잘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잘렸어요. 잘렸는데, 자, 이제 아까 cDNA end하고 비슷하죠? 아래쪽은 알아요. 여기는 알아. 근데 여기는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아래쪽은 아는데 이 위쪽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도 레이스라고 하는 실험을 적용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리즈너블 하죠? 자, 그럼 과학자들이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10에서 11번째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잘린다며. 그죠? 그렇게 배웠죠? 10에서 11번째에 잘린다고 했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미 결론은 얘기했지만 11에서 11번째가 잘리는 거를 누가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이 레이스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이 끝이 어딘가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레이스 방법을 써서 찾아보니까 마이크로 RNA 쪽으로 치면 10에서 11번째쯤 되는 포지션에서 잘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우지만 10에서 11번째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그 잘리는 포인트가 조금씩 변해요. 이게 약간 그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 수준에서는 어떤 이제 심플한 어떤 원리 이런 걸 배우죠. 10에서 11번째 잘리더라. 뭐 마이크로 RNA는 뭐 DCL에 의해서 잘리더라. 뭐 또는 뭐 폴트에 의해서 전사가 되더라. 이런 것만 아주 정확하고 클리어한 것만 배우지만 사실 이제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고 지식이 넓어질수록 꼭 그런 것은 아니라 예를 들어 100%다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라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들도 실제로 발생을 하고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요것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레이스 실험의 결과예요. 자, 레이스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마이크로 RNA가 여기 붙었다고 그랬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붙었어. 마이크로 RNA가 잘랐어요. 잘라서 이렇게 타겟진이 두 동강이 났어. 어디가 잘렸는지 몰라. 그래서 레이스를 했어요. 레이스를 하면 제가 여기 지워버렸구나. 레이스를 하게 되면 아래쪽 프라이머랑 위쪽에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거기에 붙을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시퀀스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PCR을 한다고 그랬어요.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퀀싱 한다고 그랬죠. 시퀀싱 했어. 그래서 시퀀싱 한 프로덕트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시퀀싱 해요. 여러 개를 시퀀싱 하는데 이제 그 결과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 데이터를 그걸 갖고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뭐냐 6분의 6이잖아요. 6개를 시퀀싱 했더니 6개의 끝이 여기더라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16개를 시퀀싱 했더니 14개가 여기더라. 자, 그러면 요것만 보면 6개를 시퀀싱 했더니 6개가 다 저기야. 그러면 100%가 이 자리에서 잘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10번에서 11번째 그 사이의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절단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데이터를 확장을 해보면 이 경우나 요 경우 그리고 심지어 이 경우를 보시면 이 분모하고 분자의 비율이 100이 아니죠. 100%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16개를 시퀀싱 했는데 14개가 여기야. 2개는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13개를
시퀀싱 했는데 11개만 여기가 지금 잘린 것 같고 나머지 2개는 딴 데 있어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 17개를 시퀀싱을 했어. 16개는 여기서 잘렸어요. 그런데 1개는 빗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클리비지가 일어나는데 클리비지가 마이크로 RNA의 10에서 11번째의 그 사이를 자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메이저한 클리비지이고 실제로는 그에 빗나가서 자르는 것들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100%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잘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또는 좀 더 멀리 가서 잘리기도 하고 왜 그런지는 우리도 몰라요 아직.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올해 그 156번 갖고 그 발표했던 논문을 보면 그건 이제 더 희한해요. 그거는 이거보다 더 조금 더 복잡하다기보다는 더 희한한데 156번이 요 유전자를 절단을 합니다. SPL3라고 하는 유전자를 절단을 하는데 156번에 아니 SPL 3번 유전자에 마이크로 RNA 156번이 붙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봅시다. 이렇게 마이크로 RNA가 붙다고 쳐보면 얘를 23도에서 키운 개체하고 16도에서 키운 개체하고를 가지고 레이스를 해보면 즉 마이크로 RNA가 어디를 자르는지를 보면 자르는 게 약간 달라요. 온도가 달라지면 자르는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여긴 그릴 수는 없지만은 23도에서 이쪽이 메이저하게 자른다면 그 이외의 자리도 조금씩 잘려요. 이렇게 잘리는데 여기가 메이저하게 잘린다면 16도에서는 온도가 조금 낮아지게 되면 다른 자리가 잘리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일견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또는 난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여지를 던져줄 수 있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10에서 11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잘린다 라고 강의를 해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냥 거기서 잘리는 거야. 그 이외에는 익셉션은 없어 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10에서 11이 잘리는데 그 이외에도 잘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고 온도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 RNA 종류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딱 불변 이거 아니면 없다라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메이저한 자리는 분명히 이 자리이면 틀림없어요. 물론 여기서도 약간 어떤 마이크로 RNA에 따라서 이게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메이저한 마이크로 RNA는 일반적으로 요 자리 요 사이를 자르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그거 말고도 아직도 그 주변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그 자르는 자리를 결정을 할 때 다양한 팩터에 의해서 변하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혹시 이제 사이언스를 계속 전공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풀어야 될 숙제겠죠. 마이크로 RNA가 붙어서 자르되 딱 어떤 자리를
칼같이 자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자르는데 뭔가 하여간 현재로서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자르는 자리가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봅시다. 이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RNA, 마이크로 RNA잖아요. 가짜로 만든 마이크로 RNA예요. 자연계는 없는. 그래서 그 마이크로 RNA를 도입을 해주고 그 마이크로 RNA가 워킹을 하나 안 하나를 보려면 이제 제대로 워킹을 하나 안 하나를 이 레이스 방법을 써서 이제 검증을 했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마이크로 RNA가 워킹을 한다면, 이것이 만약 한다면 지가 갖고 있는 타겟을 가지고 타겟을 대상으로 레이스를 했을 때 이 인위적으로 만든 마이크로 RNA가 워킹을 한다면 레이스 실험이 성공하겠죠. 네? 성공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레이스는 뒤쪽 프라이머를 알고 있는데 앞에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쪽에 프라이머를 붙인 다음에, 그러니까 모르는 쪽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퀀스에 프라이머를 붙인 다음에 PCR을 한다고 그랬어요. PCR 했을 때 인위적인 인위적인 마이크로 RNA를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까지만 합성된, 요 뒤에서부터 이게 3' 쪽이니까 이렇게부터 합성이 되다가 시퀀싱을 해보면 여기까지만 읽어지다가 여기서 딱 끊어진 녀석이 나올까요? 이 마이크로 RNA가 워킹을 안 했다면? 자, 다시 얘기합시다. 요 타겟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엔도지너스 개체에서 자기를 자를 마이크로 RNA가 없었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artificial 마이크로 RNA를 만들었죠. 자, 그럼 artificial 마이크로 RNA를 만들어서 이 artificial 마이크로 RNA가 워킹을 한다면, 워킹을 안 한다면 이 마이크로 RNA의 중간에 잘리는 프로덕트가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얘가 워킹을 안 한다면. 근데 지금 레이스를 했고 레이스 프로덕트를 6개를 시퀀싱 했더니 6개 모두 다 여기서 끝났어. 끝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알고 있는 시퀀스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지노믹 DNA 시퀀스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머로 쓴 시퀀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끝점이 여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를 시퀀싱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계속 지노믹 DNA 시퀀스가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딱 끊어지고 여기서 프라이머 시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마이크로 RNA가 아티피셜 마이크로 RNA가 워킹을 안 했다면 여기서 잘릴 그런 프로덕트가 나올 리가 없어요. 반대로 이런 프로덕트가 한 개도 아니고 6개가 모두 다 또는 16개 중에 14개가 이렇게 이런 프로덕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내가 넣어준 마이크로 RNA가 작용을 잘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 실험은 인위적으로 만든 마이크로 RNA가 이제 얘가 타겟 진에 바인딩을 했고 타겟 진을 이렇게 톡톡 잘라버려서 이 타겟 진의 이 잘라진 끝이 어디냐를 찾기 위해 레이스 실험을 했더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디쯤 잘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어디쯤 잘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존 실험에서 그러니까 정말 생명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RNA를 대상으로 얻었던 결과와도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10에서 11번째 잘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근데요, 레이스가 성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워킹을 안 해도요, 그 끝은 있는 거니까 레이스는 나오긴 나오는 거 같아요. 끝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mRNA에 의해서 잘리지 않고 그냥 워킹하지 않으면 타겟이 잘리지 않으니까 레이스 이렇게 이쪽 끝에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숙이 얘기는 타당성이 있어요. 이게 타겟균이라면 이게 안 잘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 안 하고 안 잘린 게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프라이머를 만들고 알고 있는 프라이머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이런 파란색 프라이머가 붙어서 PCR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 레이스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 아닌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테크니컬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레이스는 잘 안 되는 실험이에요. 잘 안 되는 실험이라서 아주 짧은 그 프래그먼트의 PCR 사이즈를 넘어가게 되면 레이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 프라이머를, 이 아래쪽 프라이머를 만들 때는 이 프라이머의 위치가 이 클리비지 사이트, 그러니까 포텐셜 클리비지 사이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다가 디자인을 해요. 얘를 디자인 애초에 할 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얘랑 얘, 이 두 개의 위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도 되기 어려운 레이스가 더 안 되죠, 사실. 여기에 파란색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어서 PCR을 하려면 이 두 개가 되도록이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재영아. 놓친 것 같은데요. 그 레이스 할 때 그 업스트림의 파일을 모르니까 못 붙이다 해서 우리가 아는 거 붙이다 했잖아요. 아는 시퀀스를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붙이지. 그게 스티키도 아니고 블런트도 아니고 싱글 스트랜드끼리 붙는 거죠.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붙이는 거기, 그러니까 RNA 라이게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DNA는 더블 스트랜드잖아. 그러니까 더블 스트랜드를 붙이는 라이게이즈가 있고 RNA 라이게이즈가 있어. 그래서 RNA는 싱글 스트랜드니까 싱글 스트랜드끼리 붙이는 라이게이즈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이것도 싱글 스트랜드이고 내가 붙이고자 하는 것도 얘도 싱글 스트랜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붙이는데 둘 다 싱글 스트랜드에 있는 것을 붙이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얘가 RNA 상태이고 mRNA 상태이고 얘도 RNA 프라이머 뭐를 써서 두 개를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RNA 라이게이즈로 그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그 백본을 좀 완전히 픽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파란색 프라이머하고 요 까만색 선하고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시퀀스를 아주 우연치 않은 확률로 가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됐니? 제가? 자, 그렇게 해서 레이스 실험을 해서 이제 본래 용도는 트랜스크립션의 시작이 어디냐를 찾아내는 그 용도였지만 지금 이제 마이크로 RNA 쪽에 와서는 이제 그 잘리는 자리가 어디냐를 보는 실험의 용도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험 결과들을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쭉 이제 갑시다. 얘는 이제 artificial microRNA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잘 발현이 되는지를 이제 노던블라스로 조사를 한 거고요. 잘 발현이 되죠. 어떤 거는 진하게, 어떤 거는 좀 약하게.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Artificial microRNA의 효과가 낙아웃 뮤턴트 효과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유전자 발현 측면에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낙아웃과 아미르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배경을 보시면 저쪽 왼쪽에 있는 요 네 개는 이제 컨트롤입니다. 튜블린 컨트롤로서 실험자가 같은 양의 RNA를 로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컨트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두 개는 똑같은 실험 세트인데 요것만 달라요. 이쪽 요거랑 요거. 자, 이걸 보고 누가 뭐가 다른지 예측할 수 있을까? 얘랑 뭐가 다를까? 숫자가 다르잖아. 뭐가 다르니? 자,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백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크로RNA 319의 백본에다가 Artificial microRNA FT를 넣은 거고, 이것은 172 백본에다가 Artificial microRNA FT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319 마이크로RNA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지는 요 지역만 Artificial microRNA FT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건 다 319 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172, 172번 마이크로RNA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지는 지역만 딱 띄워버리고 여기다가 Artificial microRNA FT 시퀀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 데이터를 보시면 나도 이 최첨단 기계를 써보죠. 요거랑 손이 벌벌 떨리죠. 양손으로 요거랑 밴드가 없잖아요. 결과가 똑같아. 무슨 얘기입니까? 백번을 달리 써도 효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319 백번을 썼을 때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다른 과학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백번을 써도 어차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즉 백번이 Artificial microRNA의 효과에 미치는 것은 영향은 없다라는 거죠. 319 백번을 쓰든 172 백번을 쓰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Artificial microRNA 시퀀스이지 백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이게 아주 가장 클리어하게 보이는 데이터네요. 자,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콜은, 여기 콜은 이제 야생형 개체입니다. 콜롬비아. 이게 와일드 타입이에요. 얘는 와일드 타입. 와일드 타입에서 이제 FT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을 하고 있고요. FT-10은 요것은 이제 낙아웃 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FT의 발현이 안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 뭐 어떻게 해서 안 나왔는지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긴 좀 뭐하고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낙아웃 뮤턴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뮤턴트의 특성상 FT 발현이 없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FT10은 와일드 타입 플랜트에 비해서 FT 발현이 없어진 거는 이제 이해하셨죠? 낙아웃 뮤턴트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것은 요거 아미르 라인하고 FT-10입니다. FT-10 발현이 없어요. 그런데 아미르 라인도 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래 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이러한 목적을 거의 달성을 했죠. 아미르 라인에서도 낙아웃 라인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발현이 디텍션이 되지 않았어요. 그 현상은 이제 17200번을 쓰던 가운데 패널에 있는 3191번을 쓰던 상관없이 잘 발현이 서프레션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다음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은 낙아웃의 표현형과 아미르 라인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몇 개가 그냥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눈으로 보고 감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맨 위에 것은 아마 리피일 겁니다. 잠깐만요. 네, 확인해 볼게. 예, 리피입니다. 리피. 리피는 말 그대로 리피입니다. 잎에다가 Y를 붙인 거예요. 리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리피라고 하는 녀석은 꽃을 피우는데 이제 필요한 녀석인데요.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유전자가 망가졌기 때문에 꽃을 안 피우고 대신 잎만 만들어내요. 리피야, 말 그대로. 그래서 보시면 와일드 타입 플랜트가 있고 이것은 리피 낙아웃 뮤턴트, 얘는 아티피셜 마이크로RNA 리피. 눈으로 봐도 뭐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런 이제 조합은 이제 이런 그 데이터의 배열은 계속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리피의 낙아웃, 리피의 아미르. 이 두 개가 이제 얼마나 비슷한지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 비슷하죠? 이 두 개 비슷하죠? 와일드 타입을 두고, 그러니까 맨 왼쪽은 다 와일드 타입인데, 와일드 타입을 두고 중간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 뭐 여기서 이 데이터에서 이 저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낙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그 유전자 발현이 없어진 거예요. 낙아웃. 그 낙아웃의 표현형과 아미르 표현형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아미르 라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낙아웃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낙아웃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낙 다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100에서 빵으로 떨어지는 것은 낙아웃. 한 뭐 중간이나 뭐 한 뭐 60, 70% 떨어져서 아직 어떤 유전자 액티비티가 약간 남아있는 것은 낙다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빌자면 아미르는
낙아웃과는 뭐 안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 아미르는 이 낙다운 낙다운과는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발현을 많이 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들은 그 유전자 그냥 이건 뭐 보지 마시고 아니 적지 마시고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이것은 이제 그 리피 낙아웃하고 아미르 리피 그다음에 뭐 이 매즈박스의 라인들 간에 이 걔네들의 요건 여러분 참하지 말고 요것만 봅시다. 왼쪽 것만 보면 본래 리피가 뮤테이션 됐을 때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셋들이 있는데 그 유전자 셋들이 아미르 라인에서도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봤어요. 각각 색깔이 다 다른데 그러면 와일드 타입을 각 유전자들의 발현을 1로 봤을 때 리피가 됐을 때 그러니까 리피의 유전자 뮤테이션이 생기면 얘네들 발현이 지금 다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게 아미르 리피에서도 비슷하게 재현이 되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다 1로 가는지 아니면 1보다 더 커지는지 봤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낙아웃하고 비슷하게 발현이 일단 떨어지는 녀석들은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죠. 1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뭐 약간 뭐 유전자에 따라서는 약간의 베리에이션은 있으나 그냥 경향성은 낙아웃에서 보는 유전자의 다운 레귤레이션, 서프레션이 아미르에서도 아미르 리피에서도 잘 재현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했더니 이것은 이제 라지 스케일로 한 것이고요. 마이크로 어레이 실험을 통해서 전체 이제 그 15,000개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아미르 라인에 의해서 아미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타겟 유전자 몇 개만 그 칼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전체를 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유전자 풀을 변화시키는지 봤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자기 본래 낙아웃이나 낙다운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엉뚱한 걸 건드리면 안 되겠지. 실제로 엉뚱한 걸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이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메인 메시지는 아티피셜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 타겟에서 서프레션 시키면 그것이 본래 낙아웃이 보이는 표현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잘 서프레션을 하더라. 게다가 사이드 이펙트도 없다. 라는 것이 이 저자들의 주장이에요.